깊은 산속 허물어져가는 폐가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하나가 거칠게 흙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위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환자복, 무릎 위엔 해진 담요,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리는 낡은 가구를 보는 눈빛으로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산속 폐가에 그녀를 내버려 두고 떠나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산길이 뿌옇게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승합차 안에는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강태윤, 조수석엔 한유라, 뒷좌석엔 송필순과 접혀진 휠체어 옆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김정아. 차 안에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욕설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비포장 산길 끝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엔 무너진 담벼락과 자풀이 무성한 낡은 건물 하나. 한때는 누군가 살았을 폐가였습니다. 강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꺼내 흙바닥에 탁 내던지더니 뒷문을 열고 정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를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짝을 처분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아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윤은 그녀를 거칠게 끌어내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송필순이 차에서 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양장 자락을 털더니 굵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정아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쯧쯧. 저 물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애초에 집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을 들였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목소리엔 동정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어서 가자. 여기 두고 가면 그만이야. 어차피 저 몸으론 어디도 못 가. 그때 한유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천천히 호를 그리며 웃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실크 원피스 자락이 산바람에 살랑거렸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숲속 공기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아의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듯이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느른했습니다. 언니 잘 있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드릴 거 다 드렸잖아요. 깨끗한 물도 있고 담요도 있고. 뭐가 더 필요해요? 아, 맞다. 언니는 이제 다리를 못 쓰잖아. 여기서 뭘 어떻게 하긴 하나. 킥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입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막을 생각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잘 쉬어요, 언니. 오래오래. 강태윤이 담배꽁초를 발로 지니기며 정아 앞에 섰습니다. 아, 정아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야, 나 말하는 거 들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잔인하게 낮아졌습니다. 5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하반신 마비된 짐덩이 하나 달고 살면서 병원비에 간병비에.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 있다고. 장인어른이 남긴 땅? 그거 정리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걱정 마. 이제부터 너는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사라지는 거야, 깔끔하게. 마지막 말을 던지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태윤아, 빨리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재수 없어. 송필순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식한 것이 고등학교나 겨우 나와서 우리 집 문턱을 넘었을 때부터 알아봤어. 저런 팔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3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갈을 튀기며 승합차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폐가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낮게 깔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위가 완전히 고요해지고 차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김정아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눈 속에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잡목 사이에서 울다 날아갔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폐가의 담벼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창고로 쓰였을 것 같은 건물 하나가 문짝을 비스듬히 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5달. 나는 5달을 기다렸다.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아의 하반신 마비는 처음부터 연기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의사는 일시적인 신경 충격이라 했습니다. 회복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남편의 목소리를, 복도에서 나누던 송필순과 한유라의 속삭임을, 자신의 병세가 호전되면 이 계획이 틀어질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을, 계획의 모든 조각을.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녀를 여기에 버렸습니다. 계획대로. 정아는 휠체어 바퀴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금속 프레임 안쪽 얇은 천주머니를 손끝이 찾아냈습니다. 찍찍이를 뜯어내자 비닐팩 하나가 나왔습니다. 핸드폰, 충전이 된 핸드폰. 그 아래엔 두툼하게 접힌 지폐 묶음과 에너지바 2개, 진통제 한 판. 정아는 그것들을 환자복 안쪽에 차곡차곡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달을 연기로 버텼으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기억을 찾는 데는 몇 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창고 문을 어깨로 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쥐 냄새가 가득했지만 지붕은 온전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공구들과 빈 포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녀는 거기에 앉아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74%. 산골이라 전파가 잡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번, 2번.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포대를 깔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고 산짐승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에너지바 반개를 천천히 씹으며 정하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탈출 루트. 이 산길을 어떻게 내려가느냐. 휠체어로는 비포장 산길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이 돌아오려면 하루 이틀은 더 필요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서두르다 다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창고 안에서 조금씩 걸음을 옮기며 다리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1발, 2발. 벽을 짚고 또 1발. 폐가 안에서 물이 고이는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빗물이 고인 것이었지만 갈증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고 한쪽 선반에서 오래된 라이터와 녹슨 손전등도 찾았습니다. 배터리는 없었지만 라이터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 보여줄게.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정아는 드디어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핸드폰과 현금을 품에 넣고 손전등 대신 라이터를 쥐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빛이 흙바닥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릎이 떨렸지만 다리는 버텼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비탈을 따라 정아는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내려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새들이 울었습니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조심해.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사진 바위 위에 이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정아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비탈을 굴러내리는 몸이 느껴졌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았으나 이미 발목이 비틀린 뒤였습니다. 쿵! 흙바닥에 엎어진 채 정아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발목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나뭇가지로 발목을 고정시키고 담요 끝을 찢어 묶었습니다. 손바닥이 흙과 핏기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절뚝이며 기며 나무를 잡고 또 잡으며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멀리 전봇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아스팔트 길이 보였습니다. 정아는 전봇대 밑둥에 기대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발목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파가 하나 잡혔습니다. 화면에 119를 눌러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긴급신고, 신고자 정보, 보호자 연락, 강태윤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들키면 안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 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팔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차창을 내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굴러떨어진 거요? 정아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 노인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고 정아는 발목을 끌어안으며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멀어지는 산을 정아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앞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메모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페이지가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 읍내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직접 내려와 정아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흰 가운의 간호사가 뛰어나와 휠체어를 끌고 왔고 정아는 그 위에 실리듯 앉혔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아가 고개를 숙이자 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몸 잘 추스려요. 트럭이 멀어졌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됐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오른쪽 발목 골절, 깁스가 필요했고 최소 나흘에서 일주일은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정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보호자가 없어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족이 없으신 건가요? 가족. 그 단어가 흉처럼 박혔습니다.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트에 무언가를 적고 나가면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정아는 병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른 것은 그때였습니다. 김정아의 아버지 김병수는 1년 전 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잡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당뇨가 악화되어 한 달을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가는 날 곁에 있었던 것은 딸 정아 혼자였습니다. 정아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연락을 끊은 먼 일가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던 날 밤 남편 강태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 나 없어도 괜찮잖아.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정아의 귀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옆에 앉아줄 사람도 없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는 병실이었습니다. 정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울면 끝이야.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야 해.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좀처럼 녹지 않는 것으로.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아는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첩이랑 펜 하나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써야 할 게 있어서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호 스테이션에서 노란 메모 수첩과 볼펜을 가져다 줬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세요. 정아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첩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5달. 하반신 마비를 연기하는 동안 그녀는 오직 듣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비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정아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의 목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외진 곳에 땅 한 필지. 아버지가 젊어서 사둔 땅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 전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 땅이 개발 예정 구역에 걸렸습니다. 시세가 뛰었습니다. 빠르게 가파르게. 측정해 보니 약 50억. 50억? 강태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정아가 모르는 척 눈을 감고 누워있던 날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거실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억? 확실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들뜨고 달아올랐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아는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인감이 어디 있는지, 정아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감시였습니다. 정아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땅 문서 위치 아버지 서랍 안봉투 인감증명 주민센터 재발급 가능 부동산 중개인 이름 들은 것 기억. 송필순의 이유.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을 싫어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였습니다. 강태윤이 처음 정아를 집에 데려갔을 때 송필수는 입을 다물고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고등학교요. 잠깐의 침묵.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송필수는 한 번도 정아를 며느리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무식한 것, 못 배운 것, 집안도 없는 것, 대학을 나왔더라면, 집안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아에겐 그래서 처음부터 저 물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쯤 없애는 것도 그 여자의 눈엔 아들을 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아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송필순 아들 사업 자금 부족 며느리 상속 재산 노림 처음부터 공모. 한유라의 계산. 내연녀가 처음 나타난 것은 언제였을까요? 정아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 넉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횟수가 늘었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아는 몰랐습니다. 정아가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직후 한유라가 처음으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걱정돼서 왔어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그 눈빛이 걱정이 아니었다는 걸 정아는 알았습니다.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망가졌는지를. 그 뒤로 한유라는 틈만 나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언니 많이 아파요? 아, 다리를 못 쓰면 진짜 힘들겠다. 언니, 이제 어떻게 살려고요? 오빠도 고생이 많다. 말마다 바늘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아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랐던 건 하나였습니다. 정아가 병세가 악화되어 조용히 없어지는 것. 그리고 50억의 땅은 강태윤에게, 강태윤은 자신에게. 정아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한유라 병세 악화 유도 심리적 학대 지속 50억 상속 후 강태윤과 새 출발 계획. 수첩 4장이 빼곡해졌습니다. 정아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집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2달 전에 설치한 홈캠. 정아가 혼자 있을 때 무섭다고 하자 태윤이 마지못해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 곳, 주방 한 곳. 그가 달아준 줄 알았겠지만 정아는 그것을 자신의 핸드폰에 연동시켜뒀습니다. 집에 있는 홈캠은 지금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아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로딩이 걸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열렸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한유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기 집인 양 다리를 올리고 정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복도 불빛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시간. 정아는 깁스를 한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발목이 쑤셨습니다. 등이 뻐근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새 페이지였습니다. 맨 위에 한 줄을 썼습니다. 복수 계획 1단계.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소리도 없이 형광등도 없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받으며
정아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원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입원비 선납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으시다고요. 현금이나 카드 되시면 먼저 처리해 주셔야 해요. 정아는 품속에 지폐 묶음을 꺼냈습니다. 세어보니 4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깁스에 입원비까지 치르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금액으론 퇴원 전까지 정산이 어렵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 절차가. 잠깐요. 정아가 말을 잘랐습니다. 직원이 멈췄습니다. 정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강혜림. 신우이였습니다. 강태윤의 여동생. 나이는 정아보다 2살 어렸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은 서울 중구 쪽의 작은 편집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명절에 나란히 음식 준비를 하다 혜림이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언니,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요. 나한테도 맨날 그러거든요. 뒷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말은 없어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방을 빌려주고 옷을 나눠 입고 가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그 집 가족이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아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원무과 직원이 다시 왔을 때 정아는 말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강혜림. 누를까요? 말까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정아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정아의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혜림아, 언니 어디야? 연락이 안 돼서 오빠한테 물어봐도 병원 갔다고만 하고. 나 지금 병원이야. 어느 병원이야? 내가 갈게. 정아가 말했습니다. 혼자 와야 해. 내 오빠도 모르게, 어머니도 모르게. 혼자만 와야 해.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아의 손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다 혜림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주소 보내줘. 정아는 창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발로 무게를 지탱하며 창 너머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혜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아는 오는 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색 세단. 아니었습니다. 흰색 소형차. 아니었습니다. 검은 SUV.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윤이 타는 차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달랐습니다. 정아는 숨을 골랐습니다. 만약 혜림이가 오빠한테 말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병원을 나가야 해. 깁스를 하고라도 나가야 해. 하지만 혜림이가 혼자 왔다면. 은색 소형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수수한 셔츠를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아의 어깨에서 아주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혜림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아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림은 정아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해진 환자복, 깁스, 흘기가 가시지 않은 손등. 언니, 앉아. 정아가 말했습니다. 혜림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정아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가짜였다는 것. 그 사실을 숨기고 5달을 버틴 이유. 남편이 50억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 산속 폐가에 버려진 것. 발목이 부러진 채 산을 내려온 것.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전부 말했습니다. 해림은 끊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정아가 말을 끝냈을 때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해림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았어야 하는데,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해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마. 정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 해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뭘 하면 돼? 정아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을 해림이 눈으로 훑쳤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해림의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렸습니다. 홈캠이 아직 살아있어. 정아가 말했습니다. 집 거실이랑 주방에 달려있는 거. 내 핸드폰에 연동되어 있어서 지금도 볼 수 있어. 해림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안에서 뭐가 찍히고 있다는 거야? 응. 정아는 핸드폰 화면을 해림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햇빛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한유라의 핸드백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집인 듯이 해림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결국 저 여자를 벌써 집에 들였네. 들인 게 아니야.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해림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시키고 싶은 거 뭔지 말해. 정아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해. 나 대신. 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가져와야 해? 홈캠 메모리. 그리고 내가 아버지 서랍에 넣어뒀던 봉투. 큰 서랍 맨 아래 칸 갈색 봉투야. 땅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어. 알았어. 그리고 정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상하게 보이면 안 돼.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해. 해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가방이랑 옷 빌리러 간다고 하면 돼. 나 원래 언니 가방 자주 빌렸잖아. 그걸 모르진 않겠지. 정아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거면 돼.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해림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수수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금태 안경을 고쳐 쓰고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날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빠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이태리제 수트 재킷을 걸치다 말고 나왔습니다. 손목에 금시계가 번쩍였습니다. 너 왜 왔어? 해림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가방 빌리러. 저번에 빌린다고 했잖아. 검은색 숄더백. 태윤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아가 연락도 안 되는데 뭘 빌려. 연락하면 받겠어? 지금 언니 어디 있는지 오빠도 모르잖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문을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빨리 가져가.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향수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한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크 원피스에 빨간 립스틱.
손에는 잡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림을 보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 해림 씨. 왔어요? 네, 이젠 집에 들어왔네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는 유라. 해림은 짧게 대답하고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한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가방 가져가려고요? 근데 언니가 허락한 거예요? 해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주 빌려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아의 검은색 숄더백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옆에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큰 서랍, 맨 아래 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낡은 서랍이 끼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해림은 그 소리에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숄더백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송필순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양장에 굵은 진주 목걸이,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거 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림이 태연하게 돌아봤습니다. 엄마, 언니 가방 빌리러 왔어요. 저번에 빌린다고 했거든요. 빌리러는 무슨,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왔냐? 몰라요. 연락이 안 되던데요. 송필순의 눈이 해림의 가방을 훑었습니다. 해림은 시선이 닿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습니다. 이거 사. 오빠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마라.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알아요. 해림이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태윤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스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태윤이 귀찮다는 듯 문을 비켰습니다. 들어오세요. 가스 점검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쪽으로 안내하는 사이 송필순이 태윤에게 뭔가 물어보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림의 눈이 순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이 홈캠, 작고 하얀 기기가 거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가스 점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필순이 대답하는 소리, 태윤이 거기 서 있는 소리, 한유라는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림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해림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파 옆 화분을 정리하는 척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이 벽 위에 홈캠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이 뒤쪽 슬롯을 더듬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빠졌습니다.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정아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빠진 메모리 카드는 손바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점검이 끝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림은 이미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갈게요. 송필순이 주방에서 나오며 해림을 훑어봤습니다. 빨리 가. 태윤은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림에 대한 관심이 그 순간 완전히 꺼졌습니다. 알았어. 나간다. 유라야, 같이 회사 좀 가보자. 재킷을 고쳐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유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며 해림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해림 씨, 가방 잘 쓰세요. 그리고 먼저 나갔습니다. 태윤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송필순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 그리고 어깨의 숄더백 안에는 갈색 봉투.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혜림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언니 가져왔어. 병실로 돌아온 혜림이 숄더백을 정아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정아는 봉투를 꺼내 안을 확인했습니다. 땅 권리증, 부동산 관련 서류들,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은 메모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남기고 간 전부였습니다. 그 봉투를 남편이 가져갔더라면 정아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잘 가져왔어. 혜림이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정아는 카드를 받아 핸드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렬된 영상들이었습니다. 거실, 주방, 날짜는 정아가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정아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이 하나씩 재생됐습니다. 남편과 한유라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장면. 송필순이 한유라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장면.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장면.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의 집에서. 혜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파일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강태윤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홈캠 마이크가 잡아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행방불명 상태인데 실종 신고를 제가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속 처리 쪽으로 먼저 움직여도 될까요? 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아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 표정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혜림아, 응, 이거 다 저장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혜림이 사다 온 김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혜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아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뭐가 더 필요해? 폐가에 버려지던 날 내가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했어. 태윤이가 한 말, 어머니가 한 말, 유라가 한 말. 다. 혜림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홈캠 영상은 변호사한테 가져가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준비가 다 됐을 때 한 번에 움직여야 해. 한 번에? 응. 정아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한 번에. 돌이킬 수 없게. 혜림이 돌아간 뒤 병실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정아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밤이라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파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홈캠 연결 스피커 기능을 켰습니다. 마이크 아이콘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나 여기 있어.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송필순이 잠을 깼습니다. 분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여자의 목소리.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조용했습니다. 송필수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거실. 하지만 이상하게 한기가 들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없는 맨목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아는 병실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나흘이 지났습니다. 깁스를 한 발목은 아직 욱신거렸지만 정아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수첩은 이미 절반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인물별로, 증거별로. 정아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홈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한 장면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영상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날짜는 정아가 병원에 실려간 지 이틀 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강태윤, 송필순, 한유라,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윤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짚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홈캠 마이크가 잡아낸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정아명의 땅이에요. 장인 사망 후 단독 상속이 됐고 지금 시세가 50억 정도 된다고요. 근데 하반신 마비니까 서명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위임장만 받으면 처리 가능해요. 송필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처리할 건데? 최대한 빨리요. 근데 정아 상태가 좋아지면 곤란하거든요. 지금처럼 멍하게 있는 상태일 때 서명 받아야 해요. 한유라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그냥 오래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하반신 마비면 의지도 없을 텐데. 태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잘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지. 정아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 자신이 죽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정아는 그 장면을 3번 더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하나, 둘, 셋.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혜림이 오전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 얼굴이 그게 뭐야? 혜림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 나왔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정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혜림아, 나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말해. 변호사를 찾아야 해. 이혼 전문이 아니라 형사사건 쪽으로 아는 사람 없어? 혜림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볼게. 이혼 서류도 준비해야 해. 그리고 유기죄. 그 폐가에 버린 게 증거가 있거든. 어떻게? 정아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숨겨뒀던 핸드폰으로 녹음했어. 산골 가는 차 안에서부터 폐가 앞에서 나를 버리던 그 순간까지. 혜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 녹음됐어? 다. 혜림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언니, 진짜 처음부터 다 준비했던 거야. 그래야 했어. 정아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떴습니다. 나한테 실수 한 번 허용될 여유 없었거든.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림이 돌아간 뒤 정아는 홈캠 영상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골랐습니다. 정아가 하반신 마비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의 영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주방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유라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가 잡아냈습니다. 응, 나야. 오늘 못 만나. 오빠가 집에 있어서. 잠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오빠 출장 가면 바로 연락할게. 또 웃음소리. 나도 보고 싶어. 진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유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정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른 남자, 강태윤이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정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적었습니다. 한유라 강태윤 외 다른 남자와 교제 중, 통화 녹음 확보, 날짜 기록, 그리고 그 아래에 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걸 태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번졌습니다. 강태윤은 한유라를 위해 아내를 버렸습니다. 회사 자금을 돌렸고 땅을 노렸고 공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면, 태윤의 자존심이, 분노가, 그 믿음이 무너진다면 셋의 공범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균열은 안에서 일어날 때 가장 깊이 갑니다. 정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펜은 반드시 써먹을 것입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깁스는 최소 4주를 더 유지해야 하지만 이번 상태를 이어갈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갈 곳이었습니다.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혜림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내가 혼자 사는 거 언니 알잖아. 괜찮겠어? 당연하지. 오빠 몰래 하면 돼. 정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키면 어떡해. 들키면 그때 생각하지. 지금은 언니가 안전한 데 있어야 해. 혜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정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림의 집은 서울 마포구 쪽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 구석방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엔 디자인 작업물들이 놓여 있었고 창가엔 작은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혜림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혜림아, 오빠 요즘 어때 보여? 혜림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불안해 보여. 어떻게? 자꾸 핸드폰 확인하고 집에서도 말을 별로 안 해. 유라 씨랑도 뭔가 어색한 것 같고. 정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심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 낮에 통화하다 들었는데. 정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럴 거야. 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정아의 눈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혜림이 잠든 뒤에도 정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와 탁자의 윤곽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정아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홈캠의 연결 스피커를 켰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핸드폰 마이크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바닥에 끌었습니다. 긁히는 소리, 무거운 것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마치 바퀴가 구르는 것 같은 소리. 안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홈캠 화면 속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송필순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조용한 공기. 송필순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을 돌려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나와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아는 마이크 버튼을 껐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다시 고요한 거실이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아주 단단한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애버렸다고 믿는 사람의 그림자를.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혜림이 변호사를 연결해줬습니다. 이름은 박진수,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혜림 회사 대표의 소개였습니다. 정아는 혜림의 집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땅 권리증, 홈캠 영상 파일을 담은 USB, 수첩, 폐가에서 버려지던 날의 녹음 파일. 박진수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던 그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분들이 직접 발언하고 있습니까? 네. 폐가 유기 장면 녹음도 본인이 직접 하신 거고요? 네. 제 휠체어 아래 숨겨뒀던 핸드폰으로요. 박진수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유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담긴 상속재산 편취 모의는 사기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쪽은 유기치사미수까지 적용 검토가 가능하고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준비가 다 되면요. 언제가 다 된 건가요? 박진수가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뭔가 움직이려 할 때 그 순간을 잡으면 더 강력합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뒤 혜림이 물었습니다. 언니 무서운 생각 안 들어? 정아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산에서 다 버렸어. 혜림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웃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언니는 진짜 대단하다. 정아는 서류 봉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눈빛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날 밤 정아는 다시 홈캠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주방 쪽 캠이었습니다. 강태윤이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트 재킷은 벗어 던진 채였습니다. 금시계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정아는 화면 속 남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려고 해봤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은 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다른 것이 차갑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5단계. 균열을 만들 것. 거기서 멈추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그 여자가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태윤이가 알게 될 것이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빌라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혜림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소파에 혼자 앉아 핸드폰 불빛 아래 복수의 설계도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줄씩, 한 칸씩, 흔들림 없이. 혜림의 집에서 지낸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깁스를 한 발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부기가 빠지고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정아는 매일 아침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까지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절뚝이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몸이 돌아오는 만큼 계획도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정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홈캠 앱을 열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거실, 주방, 조용한 밤, 그리고 연결 스피커를 켰습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정아가 핸드폰 마이크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낡은 의자 다리를 마루 바닥에 천천히 끌었습니다. 기익. 무거운 바퀴가 구르는 것 같은 소리. 묵직하고 불규칙하고 낮은 소리. 멈췄습니다. 다시 끌었습니다. 기익. 안방 불이 켜졌습니다. 홈캠 화면 속 송필순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잠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굵은 진주 목걸이도 없는 맨목이 유독 늙어 보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필순이 벽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거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텅 빈 소파, 탁자, 창문. 그녀의 눈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아.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태윤아. 안방에서 강태윤이 나왔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또 소리 났어. 바퀴 소리. 분명히 들었어. 태윤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꿈꾸신 거예요. 자요. 꿈이 아니야. 세 번째라고. 나 귀신 들린 집에서 못 살아.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아니, 이 집에 뭔가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 뒤에서 한유라가 나왔습니다. 실크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송필순이 며느리를 보고 눈을 흘겼습니다. 너는 소리 못 들었어? 저는 잘 자고 있었는데요. 이 집이 이상해. 내가 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겠어? 죄 없는 사람. 정아는 화면 속 송필순의 입술을 읽으며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아의 입술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밤마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그냥 잡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아는 편의점에서 유심을 하나 샀습니다. 혜림이 사다 줬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선불 유심이었습니다. 정아는 그것을 오래된 공기계에 끼웠습니다. 혜림이 창고에서 꺼내온 낡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강태윤의 번호, 그리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짧고 선명하게. 요즘 잘 지내시죠? 정아 씨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송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홈캠 화면을 봤습니다. 강태윤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이미 유심을 빼놓은 뒤였습니다. 이틀 뒤, 이번엔 한유라에게 보냈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다른 선불 유심이었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요? 산속에 두고 왔다더니. 겁도 없네. 한유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홈캠 화면 속 그녀는 메시지를 보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이거 봐봐. 누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태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번호가 어디서 난 거야? 나도 몰라. 누가 우리 일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목격자가 있을 리 없잖아. 그럼 이게 뭔데?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그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정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유라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날짜 6건 이상 확인됨. 영상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 주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는 한유라. 거실 구석에서 문자를 빠르게 지우는 한유라. 태윤이 없는 낮 시간 짧게 통화하고 웃는 한유라. 같은 톤이었습니다.
같은 온도였습니다. 태윤에게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하는 영상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목소리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오빠 없을 때 보자. 그걸 클립으로 잘랐습니다. 해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목소리에서 남자 이름이라도 들리는 거 없는지 전부 다시 한번 들어봐 줄 수 있어? 해림이 이어폰을 꼈습니다. 영상을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언니 여기. 한 클립에서 해림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한유라 씨가 이름 부르는 것 같아. 준혁이라고. 정아가 그 부분을 다시 들었습니다. 준혁아 나야. 짧지만 선명했습니다. 정아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른 남자 준혁. 한유라와 지속적 연락 중.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간 정아는 선불 유심을 다시 꼈습니다. 이번엔 강태윤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여자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좋겠네. 근데 나도 같이 살고 싶거든. 유라가 보고 싶다.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홈캠을 켰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태윤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한유라가 나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태윤이 핸드폰을 한유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한유라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냐고 내가 묻는 거야. 나도 처음 보는 번호야. 아니, 내용이. 자기가 보고 싶다는 거. 준혁이라는 이름 아는 사람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유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몰라.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라야. 왜? 나 눈 있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내 전화 횟수가 이상한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새벽에 나가서 전화하는 거, 낮에 문자 지우는 거. 한유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오해하는 거야. 오해면 이 번호로 전화해봐. 지금. 그래. 지금 바로. 한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한 번호한테 왜 내가 전화를 해? 왜 못해?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왜 내 앞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오빠가 나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자가 너를 안다고 하잖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송필순이 나왔습니다. 또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태윤이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송필순이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유라를 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모르는 번호예요. 모르는 번호에서 왜 너 이름이 나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억울해요. 송필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울해? 내가 억울해? 우리 아들이 전부 다 바쳐서 너 하나 믿고 있었는데 다 바친 게 뭔데요? 저도 이 일에 끼어든 거 아니에요? 기집애, 이거 사. 지금 우리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아니라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저 의심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 낮춰. 나는 못 낮춰. 한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빠도 의심하고 어머님도 나한테 그러고 나 이거 못하겠어. 뭘 못해? 송필순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야, 지금 여기서 발 빼겠다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한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협박하세요? 협박이 아니야. 현실을 말하는 거야. 태윤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릴 버리겠다는 거잖아. 버리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날 믿지 않는다고요. 새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정하는 화면을 봤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홈캠 마이크가 잡기엔 세 사람이 너무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였습니다. 한유라가 태윤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태윤이 한유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유라가 잡힌 손을 빼려 했습니다. 송필순이 한유라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한유라가 송필순의 손을 쳐냈습니다. 순간 태윤이 한유라의 팔을 세게 당겼습니다. 한유라가 소파 모서리를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다 돌아서서 태윤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태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송필순이 그 사이를 파고들며 한유라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한유라가 그 손가락을 밀어냈습니다. 세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소리 없이 들렸습니다. 공범이라는 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공범은 서로의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됩니다. 정하는 화면을 껐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정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혜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언니, 아직 안 자? 응. 혜림이 정아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됐어?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림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혜림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단계가 뭐야? 정아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언제? 그 세 사람이 가장 갈라진 순간. 그때 한 번에 움직이는 거야.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가 덧붙였습니다. 박진수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이번 주 안에 만나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아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깁스는 아직 있었지만 발목이 땅을 딛는 느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아는 잠시 그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불 유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번호로 등록된 진짜 핸드폰이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결정탑 회가 유기장면 녹화 파일, 변호사 제출 준비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 준비됐다. 세 글자였습니다. 짧고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폐가에서 눈을 뜨던 날부터, 산을 내려오던 날부터, 병실에서 수첩을 쥐던 날부터 모든 날들이 이 세 글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의 낡은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정아는 혜림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깁스를 한 발이 계단 모서리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정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렸습니다. 다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USB 2개, 홈캠 영상이 담긴 것과 녹음 파일들이 담긴 것, 핸드폰 하나, 휠체어 좌석 아래에 숨겨뒀던 그것, 폐가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버려지던 순간까지
전부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수첩. 5달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힌 노란 수첩. 박진수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나 말하는 거 들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송필순의 목소리. 어차피 저 몸으론 어디도 못 가. 한유라의 목소리. 잘 쉬어요, 언니. 오래오래. 폐가 앞에서 세 사람이 차에 오르는 소리. 엔진이 켜지는 소리. 자갈이 튀기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박진수가 영상을 껐습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충분합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언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피고소인 셋. 강태윤, 송필순, 한유라.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유기치사미수, 사기 공모, 재산 편취 시도. 박진수가 직접 서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정아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혜림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선명했습니다. 홈캠에 담긴 세 사람의 공모 장면은 변호사도 손을 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강태윤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형사가 핸드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송필순이 출석했습니다. 꽃무늬 양장 대신 수수한 회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굵은 진주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형사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형사가 홈캠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저 몸으론 어디도 못 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송필순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한유라는 출석 통보를 받자마자 강태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왜 연락이 오는 거야? 강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유라가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같이 한 건데 왜 각자야? 같이 한 거 맞아. 근데 이제 나도 내 목이 먼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범은 결국 서로의 적이 됩니다. 믿음 위에 쌓인 것은 믿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정아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했습니다. 정아의 옆엔 박진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엔 혜림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이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아는 정면을 봤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정아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진술은 길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연기한 5달. 그 사이에 들은 것들. 폐가로 향하던 날. 버려지던 순간. 부러진 발목으로 산을 내려오던 밤. 법정안이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태리제 수트가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남색 재킷이었습니다.
손목에 금시계도 없었습니다. 정아의 진술이 끝났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송필수는 가끔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유라는 정아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달콤하지도 느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강태윤, 유기치사 미수, 사기 공모, 재산 편취 시도, 징역 4년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 송필순, 유기공모, 재산 편취 가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한유라, 유기공모, 심리적 학대 가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가 선고를 마치고 의사봉을 내려쳤습니다. 땅 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정아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혜림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언니, 정아가 돌아봤습니다. 혜림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겨 있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썼습니다. 산에서, 병실에서, 수첩을 쥐던 새벽에 남은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정리는 판결 이후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 토지, 박진수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가를 연결해줬습니다. 시세는 판결 이후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52억.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정아의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젊어서 사뒀던 땅이었습니다. 쓸모없다며 수십 년을 그냥 뒀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이것을 남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잘 받았어요. 집을 보러 다닌 것은 그달부터였습니다. 혜림과 함께였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위아래 층이 있는 대형 빌라, 둘이서 따로 살면서도 계단 하나로 오갈 수 있는 곳.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 곳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마포구 한강이 보이는 언덕 위 오래된 빌라 한 채를 봤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봄이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혜림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혜림이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어때? 정아가 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멀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계약은 그달 안에 끝났습니다. 아래층은 정아, 위층은 혜림. 이사는 단출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아에게 남은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액자, 낡은 노란 수첩, 그리고 새로 산 옷 몇 벌. 혜림이 이사하는 날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집들이는 이걸로 해. 정아가 웃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바닥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겁고 짜고 별것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깁스는 이미 오래전에 풀렸습니다. 정아는 매일 아침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두 발로 혼자서 올라갈 때는 나무를 지나쳤습니다. 봄엔 꽃이 피었고 여름엔 짙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내려올 때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길이 정아의 것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림이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계단을 또닥또닥 내려오더니 정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나 오늘 일찍 쉬어. 같이 밥 먹어. 정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혜림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계란, 두부, 애호박, 된장. 된장찌개 끓여줄게.
정아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계란말이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애호박 볶음이 그 옆에 놓였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혜림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자.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을 먹다가 혜림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하고 싶어? 정아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공부. 응. 대학? 늦었지만 가고 싶어. 혜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환하게 진심으로. 언니, 그거 진짜 좋다. 나 응원할게. 정아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조용히 하지만 제대로 웃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햇빛 속에서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아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란 수첩을 꺼냈습니다. 5달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 증거들의 목록, 인물들의 이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썼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잎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정아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한강이 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정아는 오래바람을 맞았습니다. 시궁창에서도 꽃은 핍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온 꽃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김정아의 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